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전투기, 어떤 전투기인 줄 아십니까?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여태까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켰던 미국에서 개발한 전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늘을 60여 년까지 지켰던 우리 F4 팬텀 얘기인데요. 사실 이 팬텀의 탄생 배경은 재밌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 해군이 이제 새로운 함재기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하고 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항공모함이 결국은 해전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미 해군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1953년 미국은 항공모함에 탑재할 항공기에 대한 입찰을 이제 개시를 하는데요. 이때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차세대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 뛰어들게 되죠. 맥도널드 더글라스는요, 미국이 입찰을 낼 걸 미리 예상을 하고 이거에 걸맞는 항공기를 제작을 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 이착함이 가능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군의 제공 전투기만큼의 능력을 내는 이런 전투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재기로 해야 되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이륙거리가 길어도 안 되고 착륙 무게가 커도 안 되는 등의 일정 부분 제약이 있었죠. 공군 전투기가 이렇게 월등히 성능이 좋은 것은요, 이렇게 제한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많은 항공기 회사들이 함재기용으로 개발을 하고 있었지만 맥도널드 더글라스는요, 아예 처음부터 함재기를 기반한 비행기를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나 1953년 입찰에서는 찰스 보트의 XF-8U1에 패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해군이 공고를 내기도 전에 차세대 함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맞춘 새로운 개념의 전투기를 구상을 했었지만 어쨌든 이때는 해군이 맥도널드 더글라스의 제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였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준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충족을 못했던 겁니다. 1954년 10월 18일 날 미 해군은 이거 처음에 했던 얘네들 거는 안 되겠다.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저번에 제안서 했던 거 있잖아. 그걸 좀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그 시제기를 한번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요, 미 해군이 가지고 있었던 항공모함은 지금처럼 엔터프라이즈급의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팬텀이 좀 부담이 되기는 했지만 그 실험기체를 좀 한번 가져와 봐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다시 맥도널드 더글라스사에 하게 된 거죠. 이후 미 해군은 과거 2차 대전 때 쓰던 수준의 항공모함을 좀 더 대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프로젝트에 따라서 항공모함이 더 커지게 되니까 더 큰 함재기를 수용할 수 있는 이 캐패서티가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이런 시대적 흐름과 맥도널드 더글라스의 선견 지명이 맞아떨어지면서 기존 기체 그리고 기존의 작전의 제한을 가지고 있던 함재기가 더 커진 거죠. 팬텀은 그 당시의 꿈의 속도였던 마하 2 이상의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면서 폭장량 또한 당시 스펙으로는 6톤 이상의 엄청난 폭장량을 보유한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미 해군은 추가적으로 이 강력한 레이더를 원했고요. 결국은 이 강력한 레이더를 운용을 하려다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전문적으로 레이더를 운용하는 탑승 장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 WSO 후방석 조종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성능 좋은 전투기가 태어나니까요. 이거 전투와 함께 가서 정찰도 하고 정찰하고 온 다음에 전투기가 가가지고 꽤 부시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미 해군이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맥도널드 더글라스사는 미 해군의 요청에 따라서 전천후 폭격과 전투 그리고 정찰까지 할 수 있는 팬텀기를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이 기체가 개발이 되면 여기 이제 카메라 같은 걸 달아가지고 정찰용으로도 쓰고 또 이 미사일 만능주의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도래가 됐잖아요. 미사일을 엄청나게 싣고 공대공에서 제공력을 갖게끔 하려는 미 해군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팬텀을 개발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테스트가 생각보다 너무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항공모함에 대한 운용성 평가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돼요. 그에 따라서 제식 명칭을 F4H 팬텀2라고 이제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잘 모르셨지만 원래 팬텀2라고 이름을 명명받은 이유는요, 이전에도 맥도널드 더글러스사에서 그 FH 팬텀이라는 기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F4 팬텀은요, 원래 정식 명칭은 F4 팬텀2입니다. 자, 그래서 이 F4 팬텀 이 최종 개량형이 이제 F4E가 되겠고요. 얼마 전에 이제 대한민국 공군에서도 다 이제 퇴역을 했죠. 이 F4E를 기준으로 보면 전장 19.2m 그리고 2명의 승무원으로 마하 2.23의 속도로 날랐고 항속거리는 2,700m고요. 전투 행동 반경이 680km 정도 됐습니다. 최대 비행 고도가 놀라운데 18.3km에 달했죠. 엄청난 이 두 엔진을 뿜어내는 추력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최대 폭장량은 8.5톤입니다. 파일런에 9개의 하드포인트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가 있었고요. 20mm 기관포 한 문을 장착했습니다. 괴물처럼 생겼다. 그래서 뭐 팬텀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조종사들이 이걸 한번 타보면 그 당시에 엄청난 이 쌍발 제트의 힘을 맛보면서 그 당시 F4 팬텀이 세운 기록이 엄청납니다. 1959년에는 고도 30km까지 날아갔던 적도 있고요. 마 2.5의 속도도 냈었고 100km를 비행하면서 평균 2237km로 이제 그 크루징, 오늘날의 이제 뭐 슈퍼 크루즈와 비슷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물론 제한된 기능이지만 AN/APQ-72라는 레이더를 장착을 했고요. 이게 그 당시에 극비였어요. 그래서 레이더 스펙이 정확하게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레이더는 그 당시에는 정찰용으로도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까지 달아서 이 RF4라는 정찰기도 만들어냈고요. 이 히로시마에 리틀보이 투하했던 우리 B-29 프라잉 포트리스 있죠. 이것도 그 당시에 최대 폭장량이 한 9.1톤, 2톤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팬텀이 또 함재기잖아요. 근데 이 함재기가 거의 폭격기 수준의 폭장량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 이 해군 조종사들의 자부심에 근거를 마련해 줬던 거죠. 결국 공군도 F4를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야, 이 공군 자존심에 이거 해군의 걸 그대로 가져다 써야 된다? 이것도 좀 애매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워낙에 F4 팬텀2의 성능이 좋다 보니까 공군조차도 이 F4 팬텀 도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 팬텀이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 참전을 하면서 우리 보병, 전방에 있는 우리 보병을 빼는 대가로 한반도의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은 그 당시 가장 최신 기종인 F4D 18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줍니다. 그 당시에는요, 세계에서 4번째로 최신의 핵기를 도입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고요. 동아시아에선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를 하게 되죠. 오늘날로 따지면 F-22를 도입했다라고 비교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렇게 F4 팬텀은 대한민국에 총 200여 기가 도입이 됐고요. 결국은 2024년 퇴역을 할 때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키게 되는 아주 효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F-35, F-15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들이 또 도입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의 F-4는 정말 최첨단 항공기였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만큼은 대한민국 공군의 항공력은 최고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배치가 됐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1981년까지 5,195기가 생산이 됩니다. F-16은 제가 알기로는 5,100기를 아직 못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팬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전투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60여 년에 다다를 정도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주었던 우리 F4 팬텀은 보내주어야 되는 시대가 왔고요. 바로 그 뒤는 이제 곧 개발되어 양산이 될 KF-21이 맡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주는 전투기들이 계속 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은 뿌듯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